이 시간 강의는 4장 보안처분론부터 보도록 하자고요. 1번에 있어서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그 전제로 부과되는 그 제재이고, 보안처분은 미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그 제재이다. 그래서 이 형벌은 과거 지향적 제재이지만은 보안처분은 미래 지향적인 제재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것은 제재이다. 그래서 항상 보안처분과 관련해서 책임을 요건으로 한다 하면 무조건 틀리고, 또 책임주의에 의해서 제한된다 해도 틀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안처분은 일반 예방과 응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응보나 일반 예방이 들어가는 선지도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안처분의 그런 성질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안처분과 형벌의 본질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이원주의 하면은 그 기초가 뭐였어요? 형벌 이론으로 하면은 응보형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 이원주의의 논리이고, 일원주의는 교육형주의의 바탕을 둔 논리이다. 이게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그리고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하는 그런 거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과 보안처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즉 뿌리가 두 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원주의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이나 모두 이 응보, 일반 예방은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이건 보안처분이건 범죄인의 그 교육 개선 및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형벌과 보안처분은 뿌리가 하나다 하는 그 입장이 일원주의이죠. 그래서 이원주의, 이것은 책임주의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이중처벌의 위험이 발생이 된다 하는 거고, 일원주의는 책임주의가 유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원주의, 일원주의, 그리고 이원주의와 일원주의의 장점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대체 집행주의, 즉 대체주의의 논리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2번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 다시 한번 그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거 설명,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일시한다. 뿌리를 하나로 본다.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되 집행은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형벌을 나중에 집행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집행은 순차적이 아니라 보안처분을 집행한 것을 형벌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 보안처분 그 집행받은 기간을 형벌 집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형벌 대신에 보안처분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대체주의는 제한적 이원주의이고, 대체 집행주의자, 즉 집행 단계에서만 일원주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이론에서 매우 강조했던 내용들 이해하도록 하고, 3번에 있어서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을 한계로 하고 보안처분은 위험성을 근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은 본질이 다른 제재다 보는 입장이고, 4번에 있어서 이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고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원주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보안처분을 또다시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일원주의, 이원주의, 대체주의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충분하죠. 그래서 이 도표까지 그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 점을 확실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안처분에서 강조되는 원칙 하면은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유지가 돼야죠. 그렇지만 보안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했어요. 그리고 일반 예방주의나 응보주의는 형벌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보안처분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 이것은 보안처분의 제한 원리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주의는 보안처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했고, 4번에 있어서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 당연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 예방처분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제재이고, 2번 형벌에 대처하거나 보충하는 사회방위적 제재이다. 일반 예방보다는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방해 등 특별 예방을 중시한다. 그래서 일반 예방이나 응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4번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응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 일반 예방 들어있어도 보안처분은 무조건 틀린 내용이다 했죠. 5번 기본적으로 보안처분, 협의 보안처분을 대인적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대안적인 보안처분에 벗어나는 것, 1번처럼 영업장 폐쇄 몰수와 같은 대물적 보안처분이죠. 그래서 대물적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몰수, 범죄의식 박탈죄도 영업장 폐쇄, 법인의 해상명령 등이다. 그래서 지금 현행 형법에 있어서 몰수는 형벌로서 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질은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듯이 이 몰수는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성질이 강하다 했고, 범죄의식 박탈제도도 우리나라 특별법에서 부분적으로는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런 대물적 보안처분의 성질이 강한 그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6번에 있어서 보안처분에 관한 설명, 다시 한번, 보안처분은 형법상 효과이기 때문에 그 근본 목적은 일반 예방. 이제는 보안처분 관련해서 일반 예방 응보 나오면 무조건 그건 틀린 선지다. 그래서 다음 질문 이런 것은 읽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 문제 푸는 훈련도 잘 해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명백한 그런 내용으로서 옳고 그른 것이 구분됐다면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도 나머지 선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그리고 7번에 있어서 보안처분, 1번 보안처분의 우선적인 목적, 이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의 교화 개선에 있다. 자, 2번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행위자의 개별 책임원칙에 반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1원주의이고, 2원주의는 이중처벌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죠. 8번에 있어서도 이 사회방위론, 이것은 이 넓은 의미의 보안처분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방위론, 이것은 범죄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위험성만 가지고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이 사회방위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8번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방위론은 형벌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형벌의 대체 수단으로서 보안처분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논리이다. 그리고 형벌의 응보성이나 일반 예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다. 이는 19세기 말에 등장했고,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를 통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사회방위론은 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통한 사회 방위를 추구하는 이론이 아니라, 사회방위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자의 사회 격리를 통한 사회방위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회방위론의 주장은 형사처분은 범죄인을 과학적으로 처우, 치료, 개선해서 사회방위를, 범죄인의 범죄성이 치료 개선되면 더 이상 범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방위가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방위론은 사전 작업으로서 범죄 예측이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사회방위론은 형벌과 보완처분의 본질을 동일한 것으로 봐가지고 형벌과 보완처분을 다르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형벌과 보완처분의 이론론을 바탕으로 하는 보다 더 진보된 그 주장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주장자로서 여기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페리는 형벌 없는 형법전을 제안했듯이 이렇게 사회 방위론의 선구자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페리, 범죄 인류학파에 속한 그 학자로서 놈브로소와 페리, 가로팔로에서 자세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 방위론자인 그라마티카의 경우에는 형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보완처분으로 대체해야 된다 하는 거 주장이죠.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방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건 극단적인 사회 방위론자가 그라마티카이고, 그리고 앙셀은 온건한 사회 방위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형벌도 인정하면서 보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논리이다 했어요. 그래서 앙셀은 형벌의 폐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벌의 폐지까지 주장한 것은 그라마티카이고, 앙셀은 형벌의 폐지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형법의 존속을 바탕으로 하면서 죄형법정리를 존중하고 형사사법의 절차적인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점에서 그라마티카보다는 많이 완화된 그 주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라마티카와 앙셀의 그 특징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9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론주의는 행위자의 반사회적인 위험성을 척도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행위책임 원칙에 적합하다고 한다. 자, 행위책임의 원칙에 적합한 것은 이원주의이고, 이론주의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10번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완처분은 반사회적인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해서 사회 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응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형벌과는 차이가 있고,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신상정보 고지명령,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완 처분이다. 그래서 형벌 아닌 여러 가지 그 처분들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넓은 의미의 보완 처분으로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일종의 보완 처분이다. 4번에 있어서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회봉사 명령, 이것도 넓은 의미의 보완 처분으로 보지만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환경의 조정과 성형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완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사회봉사명령, 이것은 형벌과 성질이 비슷한 그런 그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형벌처럼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고, 그 이전에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부과되는 보호관찰에 대해서 보완처분으로서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면서 그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것하고 대비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11번에 있어서도 간단한 내용, 보완처분은 행위자의 책임에 의해서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그런데 책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보완처분이라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죠. 그리고 12번에 있어서
자, 이것도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책임 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이다. 보안처분은 책임하고는 관련이 없다. 책임 능력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형벌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이다 하는 거. 13번에 있어서 현행법상 채택되지 않는 보안처분으로서 자주고 출제가 되는 것이 과거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와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죠. 그래서 보안감호나 보호감호는 현재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나라 이 보안처분 제도를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현행법상의 제도하고 폐지된 제도 이런 걸 구분하는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죠. 14번에 있어서도 1번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이 보안관찰법은 특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안관찰처분에 있어서 왜 보안관찰법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반국가사범, 즉 보안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규정한 법이다 하는 의미예요. 보안관찰법은. 그래서 과거에 사회안전법을 폐지시켜가지고 사회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거제한처분과 보안감호는 폐지시키고 반국가사범에 대한 보호관찰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보안관찰법이다. 그 연역을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법에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이것은 보안관찰처분은 행정처분이지 사법처분이 아니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 횟수 제한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좀 알아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촬영한 영상물이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 준비 기일 또는 공판 기일의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사가 했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하는 것 규정, 이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온 판례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라고 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세한 내용 여기에서 해설을 통해서 왜 위헌인가, 그래서 이 성폭력법 처벌법에 있어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 능력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 결정을 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판례 같은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치료감호법으로 넘어가면 치료감호법상 보안처분은 세 종류가 있다. 치료감호, 치료명령, 보호관찰이 있고, 그리고 치료감호시설의 시설 수용, 이것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 치료감호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죠.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심신장애자와 정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리고 감호 등의 법률에서 치료감호는 대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된 경우에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하지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가 아니죠. 이거 나오면 반드시 뭐하고 대비시켰죠? 그렇죠.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자유형이 함께 부과됐을 때는 보호처분보다 자유형인 징역금고 구류를 먼저 집행한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가됐을 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지 형벌 먼저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점. 15번도 뭐 간단하게 선행 보증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는 그런 거 보안처분이고, 16번 자 16번에 있어서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헌법에 보안처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그렇지만 헌법에 보안처분 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헌법에 보안처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는 것이 그 틀린 내용이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보안관찰 처분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했는데, 모든 형사 제재는 첫날을 다 뭐 단 1분이라도 지난다면은 하루로 계산하는 원칙이죠. 이것이 초일 불이 아니라 산입의 원칙이에요. 초일 산입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3번에 있어서 보안관찰 처분의 집행은 법원의 주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대부분의 사회 내처우는 여러분들이 집행하지만은 이 보안관찰 처분만큼은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게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안관찰 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주의하는데, 보안관찰법 그래서는 이제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피보안관찰자와의 면접과 통신, 가족, 그 관계인과의 협의, 거수 제공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해서 계속 관찰 지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게 아니다. 자, 그 점이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 있죠. 그러니까 이 보안관찰도 이 특별한 성질을 지닌 보호관찰과 같은 처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의 처우이긴 하지만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엄격한 감시 감독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에게 관리 지도를 맡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보안관찰법상 특이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4번 선지는 강조했죠. 2년이고 그 기간을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가지고 평생 동안 감독할 위험이 있다 하는 점에서는 보안관찰법이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사회봉사 가장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18번에 있어서 보안관찰 옳은 거. 자, 보안처분은 책임 비대성 원칙이 제한되는 한도. 자, 책임 나오면 무조건 보안처분 X고, 그 다음에 일반 예방 나와도 보안처분 X이죠. 그리고 치료감호법, 치료감호 등에 한 법률을 줄여서 치료감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료감호법상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해야 한다죠. 그리고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 하는 거 기억하도록 하고, 치료감호는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15년 이내 2년 이내이다 하는 거. 그리고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 처분은 보안처분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형벌 위에의 여러가지 특별한 제재는 모두가 다 보안처분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확인했고, 그리고 19번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에 대해서 연역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9번은 해설까지 읽으면서 한 번 정도는 좀 이해를 확실히 좀 해둘 필요가 있죠. 비읍 같은 경우도 특히 최근 미국의 새로운 보호관찰 모델로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 연관해서 깨진 유리창 보호관찰, 그리고 예방적 감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깨진 유리창 모델의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에 중점을 두고 범죄자의 감시 통제뿐 아니라 범죄 예방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원조 및 지역사회 변화에도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의 바탕을 둔 경찰 활동으로서 무관용 원칙과도 취지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방적 감시 모델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중인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이런
이미 범죄를 범해가지고 보관찰을 받고 있는 그 대상자에 초점 맞춰서 그 대상자를 관리,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예방적 감시 모델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그런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옷에 있어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서 안문정책에 해당하는 보관찰 관련 그 제도로서 안문정책, 이것은 어떤 것을 상정하는 용어냐면 구금되기 이전에, 즉 시설 내에서 어떤 보안처분 집행하기 이전에 사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면서 교화 개선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안문정책. 그래서 안문정책,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연계하면은 프로베이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문정책에 해당하는 보관찰 관련 제도로서는 가석방이 아니라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죠. 그리고 이 뒷문정책, 이것이 패럴에 해당하는 성질을 지닌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기 정리했어요. 안문정책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은 착수단계의 과밀수용 해법으로서 가택구금이라든가 기소유예, 전자감시, 집중감시 보관찰, 충격 보관찰,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착수단계의 해법이라는 것은 교정시설에 범죄자를 보내기 전에 지역사회 사회내적으로 전환해 가지고 통제하는 그 방법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뒷문정책에 해당하는 거, 이것은 시설 내에서 그 집행하다가 조기에 석방시키면서 보관찰 등으로 사회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뒷문정책은 최종 단계 해법에 해당한다. 이는 만기 이전에 조기에 석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택구금과 집중감독 보관찰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가택구금은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은 집중감독 보관찰 제도는 이미 도입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 여기 해설된 내용은 특별법으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택구금 도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관찰 등에 하는 법률에 있어 보관찰 대상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우리가 보관찰법에서 공부했듯이 이 특별 준수사항으로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명할 수 있고, 특정 지역 장소 출입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집중감독 보관찰에 해당하는 제도이죠. 그리고 전자정책 부착법에 있어서 부착명령 등 집행 전담 보관찰 관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두순이기 때문에 만든 이 조문, 19세 미만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관찰관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 명만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명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시, 감독,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인 집중감독 보관찰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20번에 있어서 보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 다시 한번 1번 징역금고 집행 중에 있는 성인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심사는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관할 사무가 아니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관할 사무이다. 그래서 소년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가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였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리고 보관찰 기간 출제 잘 되기 때문에 별표 3개 하고, 그래서 형법상 선고유예 받은 자의 보관찰 기간 하게 되면 1년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실형 5년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후에 가석방된 보관찰 기간, 보관찰 기간은 가석방 기간이죠. 가석방된 자의 보관찰 기간은 가석방 기간이다. 그러니까 3년 집행받고 나왔다면은 나머지 형기가 2년이니까 2년이
가석방 기간이고 가석방 기간이 보관찰 기간이니까 2년, 그리고 단기 보관찰 1년, 장기 보관찰 2년이죠. 그리고 치료감호법에서는 3년이다 하는 거. 준수사항, 일반 준수사항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보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일반 준수사항으로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에 응대할 것, 그리고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 여행할 때 미리 보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자, 10일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30일 이상 국내 여행할 때만 보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었죠. 보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관찰 등에는 법률에 있어서 보관찰 대상자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미리 보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일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23번에 있어서도 이 판결 전 조사제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23번 별표 하나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관찰 등에는 법률 제19조하고 제19조의 2 떠올리면은, 자,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 있어서 옳지 않은 거, 여기서도 이제 항상 주의할 것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렇게 함정을 유도했죠. 당연히 이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거지 이 구두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준수사항, 이것은 항상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하는 거. 대상자에게 그 준수사항도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도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면 틀린 지문 위반 요구할 수 있다 하니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 보면은 이것은 뭐예요? 지금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19조의 2조 결정전 조사 규정. 자,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환경에 관한 사항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할 것이 소년법 49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하고도 같이 대비시켜서 정리하자고 그랬죠. 자, 그래서 소년법상의 결정전 조사제도 하고 여기서 같이 통합해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24번에 있어서 갱생보호, 이건 특히 이 교정직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은 반드시 교정직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 교정직 출제 들어갔던 그 교수가 또 보직에도 이런 문제를 출제해서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는 보직 준비자들도 이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갱생보호, 그래서 숙식 제공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연결시켜서 법령집에서도 정리해 놓았었죠. 그래서 그 내용, 자,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해 6월의 그 범위 내에서 3회 하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 기억하도록 하고,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자,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대상자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자, 그래서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제 거기에 한정하는 게 아니죠.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야 행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23년에 국교정직에서 출제했지만은 내가 그 이전 20년부터 이제 법령집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정리했던 건데, 드디어 또 23년 교정직에서 출제했고 24년에는 보직에서도 출제할 가능성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직 대비자들도 이 정도 내용은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25번 사회봉사명령 아주 중요하죠. 별표 2개 하고 1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그 집행 중 금고 이상을 벌금 이상으로 잘 바꾼다 했으니까 그 점 주의하면서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자녀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지 않는다. 바로 걸려들었죠. 그래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정지됐다가 종료 면제돼 가지고 사회로 나오면은 나머지 시간을 집행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고, 자, 보호관찰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보호관찰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석방됐을 때 나머지 보호관찰 기간이 있으면은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도 같이 연계시켜서 법령 강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야. 자, 2번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법원은 형의 집행유예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몇 시간 범위 내에서 300시간이야 200시간이야 200시간 이내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모두 200시간 이내, 그 다음에 소년법에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또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4번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는 사회봉사는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종료하는 거죠. 주된 처분이 이렇게 끝나면 부수적 처분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26번에) 있어서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가된 경우, 당연히 아까도 살펴봤듯이 치료 감호를 먼저 집행한 후에 그 기간은 법 규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집행 기간은 형벌 기간에 산입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치료 감호 심의위원회에서 뭐 기산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다음에 치료감호법에 있어서 보호관찰 기간 3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보호관찰이 반드시 부과돼야 되는 것은 이 치료 위탁되었을 때, 법정 대리인 등에게 치료 위탁됐을 때, 가종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외가 없다고 그랬죠. 4번에 있어서 피보호관찰 대상자가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된다가 틀렸죠. 자, 그래서 이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된다 하는 점에서 주의하도록. 그래서 27번 이것도 앞으로도 반복해서 출제될 내용이니까 별표 2개 하도록 하시고요. 28번에 있어서 보호관찰 제도, 성폭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있어서 성폭력 가석방자인 성인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이 부과되고, 당연히 형법에서도 가석방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 보호관찰 부과되듯이 이 보호관찰이 부과된다가 원칙이죠. 그리고 보호관찰과 조건으로 형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기간 1년, 선고유예 기간은 몇 년? 2년. 그래서 1년과 2년 잘 바꾼다고 그랬죠. 선고유예에서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보관찰 대상자가 일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거가 없을 때 등 사법경찰관이 관할 지방법 판사의 군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관찰 대상자에게 사법경찰관이 관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신청해 가지고 그리고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보관찰관이 보관찰 대상자를 구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사법경찰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고, 29번에 있어서 보관찰법. 보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 때 또는 가석방, 임시 퇴원된 때부터 시작되고, 이번에 있어서 보관찰관은 대상자의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자, 거주지 관할이지 행위지나 현재지는 관할 기준이 되질 않죠. 그래서 행위지, 거주지, 현재지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이 소년법에 있어서 소년부 법원의 관할 기준이었죠. 그래서 그 점하고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서 소년법 3조도 이렇게 같이 비교하라 한 거야.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보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보관찰 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알맞은 지도 방법과 수준에 따라서 분류처우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바로 안기법 기억나죠? 보관찰법상 보장구에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소년법상 보소년에 대한 보호장비로는 어떻게 기억을 했죠? 소년 머리 보호장비로는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그래서 이 보관찰법상 보호장구하고 보소년법상 보호장비의 차이점은 머리 보호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 포수, 전자, 가스, 총대에다가 머리 보호장비를 추가하면은 보호소년법상의 보호장비의 종류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구분해서 비교하도록 하고요. 자, 30번에 있어서 이 구인 그리고 유치, 이게 난도가 아주 높은 문제로 이 반복거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30번도 별표 2개 해가지고 이 세부적인 내용 법령에서도 내가 매우 강조했죠.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면서 이 4번 보시면 유치기간은 구인한 날로부터 20일로 한다 했죠. 근데 이거 30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점도 항상 주의하고, 그 다음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은 어디에서 하죠? 소년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의 취소, 그리고 이 보호처분의 변경, 선고유예 실효, 이것은 법원이 담당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런 거 처분들 법원에서 담당하는 그런 거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죠. 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할하는 경우에는 20일 범위에서지 10일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해라. 그래서 신급마다 2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20일 범위 내에서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보관찰소에서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보관찰소 심사위원회 심사일 필요하게 되면 1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 헷갈리도록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 점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두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24시간인지 48시간인지 이런 것. 그래서 예상 응용 지문에서 또 같이 연결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 주요 내용들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31번에 있어서 보호장구 사용 요건도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표 하나 하고, 다시 한번 그 유계냐 유력이냐 구분하는 것. 그래서 기억에 있어서 위계의
경우에는 보호장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폭력적으로 위협한 경우,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방해한 경우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위계 항상 주의하고, 그리고 비읍에 있어 모든 보호장구를 사용할 때 사전 경고는 뭐였어요? 포수되는 사전 경고가 적용되지 않고 가스 총과 전자 충격기의 경우에만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도 사용할 수는 있다 하는 예외. 그리고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수대이고, 전자 충격기와 가스 총, 이것은 호송할 때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관련 조문까지 정리를 여기서 해서 보호장구의 사용 요건을 완벽하게 끝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32번에 있어서 보관찰제도 형의 선고유예 받았을 때는 기간 1년, 그래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함정유도했죠. 선고유예 시의 보관찰 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소년법에 있어서 단기 보관찰 기간도 1년이죠. 그리고 치료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보관찰 기간은 3년이고, 아까 봤듯이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갱신 횟수 제한이 없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관찰 기간,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가지고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법령 강의에서도 그 보관찰의 그 기간은 별표 3개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보관찰 기간들 이해하도록 하고, 33번에 있어서 1번 현역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관찰 사용자 수강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죠. 그래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는 보관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을 가지고 출제한 문제죠. 그리고 다시 2번도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관찰을 명할 때는 일치조작 전장 부착을 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집행유예하면서 보관찰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명하지 않은 채 일치적 전장 부착을 명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런데 집행유예하면서는 보호관찰 없이는 일치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죠.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만 그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호관찰을 명할 때는 집행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때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또한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관찰 등에는 법률에 따른 보관찰을 받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시간으로 올린 거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했죠. 그 점을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고, 4번에서 보관찰 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한 경우에 보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준수사항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요. 34번에 있어서도 보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 아닌 것, 그래서 보관찰소의 관장 사무하고 보관찰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고, 그리고 또 이처럼 4번 보관찰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 그 실효나 집행유예 그 취소, 이것은 보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래서 이 34번에 있어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관장 사무하고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바로 35번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석방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연히 심사위원회 관장 사무고 보관찰소는 집행기관이다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34번, 34번 해가지고 별표 하나씩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36번에 있어서 1번 보호관찰 조건으로 향후 선고일 받은 자, 이것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선고일에 당연히 1년, 가장 기초적인 거. 자,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전에 법무부 차관 소속으로 했는데 당연히 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점 3번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둔다 하니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죠. 4번에 있어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보호관찰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관을 둔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은 민간인으로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죠. 명예직으로 한다 하는 거. 37번에 있어서도 포수, 전자, 가스 총대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38번까지 해서 보호 장구 다시 한번 주요 내용 정리하도록 하고 39번에 있어서는 일반 준수사항과 특별 준수사항 구분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 준수사항 아닌 일반 준수사항을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이 주거를 이전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거, 이것은 보호관찰 대상자나 사회봉사 수강령 대상자에게 허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고, 그래서 그 일반 준수사항으로서 1개월 이상 국내에 여행을 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는 일반 그 준수사항 하고, 나머지 이런 그 특별 준수사항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좀 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치료 감호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중간에 쉬지 않고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1시간 이상 이렇게 집중하는 그 훈련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고요.